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눠볼 생각은 바로 1등만 살아라는 책을 좀 참조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나온 투자 관련된 책 중에 하나인데, 투자라기보다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책이라고 더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안에 있는 내용을 보기보다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어떤 인사이트들,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 주제는 달러나 나스닥, 그리고 금, 비트코인 이 네 가지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이것만 모으면 과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거를 한번 데이터로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책에서도 얘기를 잠깐 하지만 1등은 가장 많이 오르는 자산이 아니라 서로 다른 위기에서 자기 역할을 가장 잘하는 자산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1등이라는 생각을 보통 하게 되면은 뭐 1등 주식, 뭐 엔비디아,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상 여러분들도 많이 지금 겪고 계시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특히나 요즘처럼 국내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변동성이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1등이란 단어 자체가 사실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1등이라는 것을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1등 주식 하나만 사야 된다라면 어떤 걸 사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예측을 하려고 합니다. 그 예측하려는 자세 자체가 물론 다 이해를 하죠. 저도 1등이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것만 살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등만 살아라는 이 책의 주제도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의 니즈에 맞춰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주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대표적으로 USD, 달러 같은 경우에는 방패가 되고 그리고 나스닥은 엔진이 되고, 그러니까 몰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골드, 금 같은 경우에는 보험,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옵션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것은 가장 중요한 바로 시간이죠. 시간을 갖고 뭐 장기 투자를 하든 아니면 단기 투자를 하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산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불려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또 1등 자산은 수익률인가 생존력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주제는 1등은 수익률 순위가 아니라 바로 역할의 순위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네 개의 자산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실패를 막기 위해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달러가 있겠죠. 유동성의 방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 집중 위험을 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환율이 지금 10년 전 대비해서 뭐 26.7% 정도 상승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산은 나스닥입니다. 성장 엔진, 미국 주식이라고 흔히 말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업의 생산성이라든지 혁신에 복리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10년 전 대비해서 약 5배 정도 상승을 했고, 세 번째는 금입니다. 신뢰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화폐나 지정학 신뢰의 해지 자산으로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2분기 평균은 4,500달러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금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조금 하락하는 형태도 보이고 있죠. 네 번째는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희소성 옵션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소성, 그리고 왜냐하면 개수가 좀 제한돼 있죠. 그리고 제도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0년 전 대비해서 약 121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언제 어떻게 오를지 성격이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다른 뭐 달러나 나스닥, 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추세를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느 정도 이럴 때 이 사건 때문에 이렇게 올랐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사실 뭐 가장 최근에 나온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설명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네,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이란 것은 속도의 문제라기보다 방향의 문제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좋은 자산을 오래 들고 가는 것과 그리고 서로 다른 위험을 섞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복리가 살아남을 시간이다라고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역시나 올인이 아니라 역할을 분담하자라고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로 달러부터 볼게요. 달러는 현재 1,500원이 아니라 세계통화 네트워크를 사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자 기준에서 1,394원으로 좀 내려왔어요. 근데 2016년 8월 19일 기준으로 해서 26% 정도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글로벌 외화 보유액 통화 구성을 봐보면 2026년 1분기 대비해서 달러는 57.13%, 그리고 지금 유럽 관련된 거는 20% 정도, 그리고 재팬, 일본 거는 5%, 그리고 나머지는 뭐 1%에서 뭐 15%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환율 숫자보다 통화 분산이 좀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스닥, 두 번째로 나스닥을 봐보면 나스닥은 주가라기보다도 생산성의 복리를 사고 있어요. 여기에서 생산성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게 결국엔 이 미국 주식 관련된 어떤 이 어떻게 보면 세계의 가장 큰 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생산성을 얼마나 올리고 내리냐, 이거를 어떻게 보면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혁신이 돈이 되는 시스템을 소유하되 비싼 가격과 집중 위험까지 함께 사는 자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6년 대비해서 약 5배 정도 지금 나스닥이 상승을 했네요. 그래서 한국 투자자에게 추가적으로 보는 레이어가 지금 6배 정도 되는데, 같은 기간 지수 변화와 원달러 변화까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성장과 환율까지 함께 신경을 써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 기업이 뭐든지 다 우상향하냐? 그건 아니죠. 예, 여러분들도 요즘에 미국 기업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대표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문제도 굉장히 크죠. 그리고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기술주가 좀 집중돼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낙폭을 좀 견딜 현금 흐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금이 있습니다. 네, 금. 금은 수익 엔진이 아니라, 그러니까 돈을 막 벌어다 준다 그런 개념보다도 통화 신뢰의 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따 비트코인 얘기도 할 텐데 비트코인과 대비해서 좀 더 신뢰성을 띠고 있는 자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전쟁 뉴스보다 중앙은행의 준비자산의 행동, 그리고 실질금리, 그리고 달러와 유동성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금 매입, 이걸 봐보면, 톤으로 봐보면 2026년 1분기 대비해서 5배 정도 급반등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5배 정도 급반등을 한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지금 세계적으로 변동성이 조금 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금은 항상 오르는 위기 자산.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이 오르면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위기 상태인가? 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물론 그 부분도 일정 부분 맞는 포인트가 있겠지만 통화 체계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어떻게 나의 자산을 보호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면서 금을 좀 매입하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비트코인입니다. 가장 설명하기 어렵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즘 들어서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람들의 재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그 재미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비트코인 얘기를 주기적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희소성의 옵션을 띄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에는 접근 장벽을 좀 낮추긴 했지만 변동성과 손실 가능성은 아직도 있다라는 거. 네, 10년 전 대비해서 가격 변화를 봐보면 사실 121배 굉장히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역시나 심하고, 그리고 사실상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기는 사실상 뭐 불가능하죠. 비트코인을 통해서 뭐 대기업들, 빅테크들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돈을 버냐, 뭐 구글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돈을 버냐, 이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옵션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ETF 승인이 났기 때문에 안정성이 보증되냐? 이거는 100% 보증되기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 수 있게 됐다와 사도 안전하다라는 좀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비트코인에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황금알, 캐시플로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1등 자산을 계속해서 나의 포트폴리오에 유지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배당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재투자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 흐름의 힘은 소비가 아니라 하락장에서도 이 자산 수량을 늘릴 선택권을 준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복리 플라이휠을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바로 현금이 없으면 애초에 투자도 못 하겠죠. 현금 흐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재투자를 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가격을 예측해서 재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장기 투자가 가능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재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재투자를 하게 되면은 수량이 증가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이 됐든지 금이 됐든지 뭐 비트코인이 됐든지 수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보유 단위가 늘어나겠죠. 그럼 이걸 통해서 다음 현금, 복리를 가속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부분은 현금 흐름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음 현금, 복리를 가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과거에는 뭐 투자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2023년도라든지 2024, 5년도 때 사람들이 막 투자를 미친 듯이 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현금을 갖고 있는 거를 사람들이 바보라고 했어요. 왜 현금 갖고 있냐? 그걸로 엔비디아 주식 사지. 뭐 그때는 일정 부분 맞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엔비디아 주식, 뭐 팔란티어도 그렇고 AI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처럼 변동성이 심할 때는 현금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게 다음 현금으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현금을 갖고 있는 것도 하나의 복리를 가속시키는 주요 역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 복리를 계산을 해보면 1억 원이 2.19억 원이 될 수 있는 방법, 연 4% 현금 흐름을 20년 전에 재투자할 경우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가정은 가격 변화와 세금, 수수료가 없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근데 이런 가정은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실제 분배율과 가격, 세금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고배당이 고수익은 아니다라는 거. 네, 그래서 분배금의 원천과 총 수익률을 함께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금을 절대 팔지 말라 이 개념이 아니라 현금 흐름으로 의사결정에 시간을 벌자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현금을 좀 어느 정도 여유 있게 갖고 있으면은 그거로 불안하다 뭐 그런 개념보다도 내가 다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좀 더 다음에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시간을 벌어준다. 그렇게 현금의 개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절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데, 수익률 1%보다 세후 복리가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특히나 미국이나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은 양도차익과세, 양도세, 어, 대표적으로, 국외 주식 20% 기본 세율과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연 250만 원이 되는데, 250만 원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 양도세가 나간다. 아, 이거 신고를 또 해야 된다. 이걸 신경을 써야겠죠. 그리고 달러 환전 비용, 그리고 금 관련돼서도 금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그거에 대해서 ETF로 하냐, 금 현물로 하냐, 그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겠죠. 그리고 가상자산, 지금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 이거 관련돼서도 과세 시행 전이긴 한데 현행법상 2027년도 1월 1일에 시행 예정인 법이 기본공제 250만 원, 세율 20%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좀 말이 많죠.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어, 세금을 매기겠다. 좀 불리한 투자자들한테는 불리한 상황인데 이것도 어떻게 변할지 앞으로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상황 말씀드릴게요. 달러의 환차익이 100% 비과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 목적이나 뭐 파생상품, 해외 자산 양도 등은 과세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세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만약에 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잠깐 내가 하고 있는 이 투자 자산을 좀
대비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세금 구조를 가져갈 것인지를 꼭 신경을 쓰시길 바랄게요. 이거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은 AI를 통해서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투자를 했는데 지금 200만 원 수익이 났다. 500만 원 수익이 났다. 이런 식으로 AI와 대화를 해가면서 최신 규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금을 이번 연도엔 언제, 얼마만큼 내야 될지, 그거를 내가 언제까지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꼭 신경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포트폴리오 준비를 해야 되냐? 제가 이건 예시로 준비를 해봤어요. 정답 비율은 절대 없다라는 거 제가 그냥 예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4개 자산 말씀드렸는데 이 4개 자산을 다 살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리밸런싱이 중요해요. 그래서 리밸런싱 하는 조건이 뭐가 있냐? 바로 연령, 은퇴 시점, 내가 갖고 있는 현금 흐름, 그리고 낙폭에 대한 감내할 수 있는 내 이 심리적인 수준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현금이 100억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낙폭 감내도가 꽤 높겠죠. 근데 내가 지금 현금이 1억 있어. 1,000만 원 있어. 100만 원밖에 없어. 물론 100만 원도 굉장히 소중한 돈이에요.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감수할 수 있을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어형인 사람이다. 내가 방어형인 성격이다. 그럼 현금 흐름이라든지 낙폭 방어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달러, 나스닥, 금, 비트코인 이거에 대해서 뭐 달러 그리고 나스닥, 금 이런 형태로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 현금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균형형 그런 경우에는 성장이라든지 방어 균형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쓸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내가 성장형이다. 내가 좀 더 성장형으로 투자를 좀 공격적으로 많이 할 거다. 그러면 투자 기간이 조금 길 수가 있겠고, 그리고 높은 변동성을 감내할 수가 있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 주식, 나스닥에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한다는 뜻은 내가 이거에 대해서 현금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감내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 무조건 옳다? 그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돼요. 네. 내가 감내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한다는 뜻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세금도 감내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세금을 뭐 5, 6월 달에 내고 7월 달에 또 뭐 지방세도 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다 감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미국 주식이 100%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밸런싱은 1년에 1회 그리고 목표는 플러스 마이너스 뭐 플러스 마이너스 5% 포인트 뭐 예시 규칙이죠. 그래서 감정에 따라 움직이시기보다 내가 어느 정도 몇 퍼센트 규칙을 잡고 갈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현금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 옆에 있는 사람이 미국 주식에 몰빵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과 남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1등만 살아의 뜻은 내가 틀려도 살아남는 구조를 사야 되는 거예요. 내가 틀려도 살아남는 규칙이 마련돼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이라든지 엔비디아가 지금 당장 망하진 않겠죠.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내가 거기에 몰빵을 해도 되냐? 그건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좋은 자산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고 좋은 포트폴리오는 틀린 예측을 견디게 한다는 거. 내가 틀려도 견딜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을 잡을게요. 예측보다 구조가 중요합니다. 내일의 가격보다 10년 뒤에도 존재할 이유가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익률보다 생존이 중요합니다. 큰 낙폭에서 팔지 않을 현금 흐름과 비중이 있어야 돼요. 현금 흐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언제 어떻게 내가 돈이 나가야 되는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단일 1등보다 역할별 1등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달러와 주식, 금, 비트코인의 기능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네 번째, 보유 기간보다 보유할 이유가 중요하다. 오래 들고 가는 이유가 깨지면 재검증해야 된다.
다섯 번째, 새 전보다 새 후 복리가 중요하다. 세금, 비용, 리밸런스까지 이 시스템에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1등은 수익률인지 생존력인지. 제가 생각하는 1등은 생존력입니다. 생존하지 못하는 기업은, 생존하지 못하는 포트폴리오에 있는 자산은 과감히 빼시길 바랄게요. 네. 반드시 생존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1등만 사라. 이거 관련된 책을 제가 한번 읽어보고 간단하게 얘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지금 1등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얘기 나눠드린 부분과 함께 대비를 해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시간을 갖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의 다음 장 함께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